네, 안녕하세요. 유통 화장품 담당하고 있는 박종도입니다. 오늘 최근 그 화장품하고 유통 업종의 업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돌아서고 있는 업황이라고 뽑았는데요. 화장품이나 유통이나 2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개별 업체들의 실적이라든지 사업 환경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화장품 말씀드리게 되면 제가 2분기 프리뷰를 할 때 화장품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가 당분간 좋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면세점 매출이 50%씩 역신장을 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면세점에서 창출하는 영업이익의 규모가 거의 전체 매출의 100%, 50%이기 때문에 면세점 매출이 이렇게 역신장폭이 크게 되면 실적 개선을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경쟁 심화 때문에 매출은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중국의 수요가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출은 좀 올라올 수 있지만 경쟁 심화 때문에 이익 측면에서 같이 올라올지는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서 아무래도 색조 소비는 특히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 그러니까 팩트라든지 이 마스크 안에 주로 화장을 하게 되는 그런 팩트라든지 파운데이션, 립스틱 이런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클리오하고 애경 산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 7월 들어서 요 세 가지 가운데서 두 가지는 상당히 완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면세점 매출이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중국 시장의 경쟁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면세점 매출은 삼자 반송의 영향이 크죠. 이제 6월 말부터 삼자 반송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데 삼자 반송이 뭐냐고 하게 되면은 면세점은 이제 직매입을 통해서 매출을 발생을 하게 되는데 직매입을 지금 랑콤이나 에스티로더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면세점은 이 현금이 다 지금 재고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면세점 매출이 저렇게 좋지가 않으니까 관세청에서 좀 풀어줬죠. 그래서 이거를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수출 형태로도 판매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냥 리테일을 할 수 있게 해준 거죠. 하지만 국내에서는 안 되고 이거는 해외로만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삼자 반송인데, 삼자 반송은 원래는 이 랑콤에서 매입을 해온 거를 반품할 때만 이제 사용했던 그런 툴인데, 그거를 다른 무역상한테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이공이 아니고, 따이공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따이공들은 이 제3자 반송의 공식적인 무역거래이기 때문에, 이 따이공들은 음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로 이렇게 계약서 쓰고, 무역금융 같은 거 새로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따이공 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 반송으로 굳이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새롭게 영업망을 뚫은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3자 반송의 매출 규모가 생각보다 큽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 1매출 40억까지 지금 올라온 것으로 평균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92를 하게 되면 3,600억, 3분기에 3,600억 정도의 신규 매출, 이거는 신규 매출이에요. 따이공에 플러스해서 신규 매출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2분기 매출이 한 4천억이 이제 좀 넘었었는데, 그러면 거의 어떻게 돼요? 이제 3분기에 2분기에 준하는 매출이 새로 추가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매출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관리 기준 매출이기 때문에 회계 기준으로 가게 되면 한 25%에서 30% 정도가 차감이 되겠죠. 할인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100%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50에서 70% 정도 매출 규모가 늘어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세점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입니다만은 이게 화장품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신세계 DF 같은 경우에도 1,000억 원 정도가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론 직매입을 한 해외 화장품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 직매입을 한 제품들만 이 3자 반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직매입은 해외 화장품만 지금 하고 있죠.
국내 화장품에 대해서는 직매입을 하지 않습니다. 특정 매입이라고 해서 재고 부담을 지고 있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 판매 수수료만 면세점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화장품 판매에 대해서는 면세점이 거의 백화점하고 유사한 사업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해외 화장품, 해외 제품에 대해서는 직매입을 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매입된 제품에 대해서만 3자 반송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글로벌 브랜드만 잘 팔리는 거지 국내 화장품이 무슨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게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게, 항상 면세점은 공급 주도 시장이라는 거를, 이거를 전제를 깔고서 항상 보셔야 돼요. 공급 주도 시장이다. 일반적인 리테일 시장은 수요 주도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수요가 많으면 계속 공급을 늘려요. 예, 그래서 자연스럽게 수요하고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책정되는 건데, 면세 시장은 수요가 많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이 이 면세라는 채널을 그다지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자칫하면 핵심인 리테일 시장의 가격이 교란되고,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가 훼손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면세점 물량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일정량이. 그래서 이 정해진 이 공급량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게임이다. 그래서 뭐 하이난성에서 1인당 구매 한도를 뭐 10만 위안으로 뭐 올리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렇게 올리더라도 뭔 소용이에요? 제품을 가져가지 못하는데. 그래서 호텔 신라하고 호텔 롯데에서 멀쩡히 잘 팔고 있으면 굳이 그거를 빼서 하이난성에 새로 공급할 그런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 백화점 업체한테 신규 라이센스를 주고 면세점, 그리고 하이난성에 1인당 구매 한도를 올리면서 면세점 굵기를 하더라도 그거하고 한국 면세점 업체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뭐 크지 않고 무관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이 공급주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주도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의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공급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가 제일 관건이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여행 시장이 어떻게 얼마만큼 위축될지 모르기 때문에 면세점 업체들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말씀드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글로벌 여행 시장이 위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도 면세점 물량을 줄이겠죠. 그죠? 공급 물량을 줄일 겁니다. 그렇게 되면 면세점 시장 규모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매출 규모를 크게 가져가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지, 중국의 면세점 굵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무튼 간에 그건 이제 면세점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고, 이렇게 제3자 반송이 이제 크게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글로벌 브랜드 업체들의 이 공급 물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제3자 반송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의 따이공들의 광주리가 좀 비겠죠. 그죠? 그러면 그 빈 광주리에 요만큼을 이제 후나 이제 설화수 같은, 뭐 후나 설화수도 중국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나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한국 브랜드를 갖다가 좀 채울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한국 브랜드들의 시장 점유율이 그 면세점에서 팔리는 매출 비중이 좀 떨어졌었어요.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가. 왜냐하면 랑콤이나 에스티로더가 중국에서 더 수요가 크고, 그리고 마진도 더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수요도 증가를 하고, 이렇게 제3자 반송으로 물량이 빠져나가게 되면 이제 따이공들의 광주리에 이제 후나 설화수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 면세점의 전반적인 매출 회복이 국내 화장품 업체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7월 달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다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또 8월 달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맞물리는 겁니다만은 중국 시장에서 경쟁이 심화가 좀 완화되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티로더 1+1사가 종료가 됐죠. 예, 6월 달로 종료가 됐고, 7월 달에 에스티로더 나이트 리페어 리뉴얼 제품이 다 출시가 됐습니다. 이제 실질적인 종료를 알리는 뉴스죠. 그런 뉴스들은 그동안 매출은 좀 올라왔더라도 마진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하도 이렇게 프로모션을 많이 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1분기, 2분기 이제 실적을 보게 되면은 이 중국에서 그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로레알이나 에스티로더 실적 보게 되면은 뭐 2분기에 로레알 같은 경우 중국에서 막 10%, 20% 막 이렇게 성장을 막 폭발적으로 했습니다. 20% 넘게 성장했죠. 그러니까 한국의 LG생활건강이나 그 아모레퍼스픽은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떨어진 거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강한 이제 프로모션 때문이고, 그리고 중국에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수요나 인지도가 더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 건데, 아무튼 중국 시장의 경쟁이 좀 이렇게 완화가 되면 국내 화장품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이 제고가 되면서 실적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경쟁이 완화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했겠죠.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이, 이 회사들이 뭐 1, 2년 장사할 것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1+1 행사를 진행한다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인 브랜드 인지도에 훼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 컨트롤은, 브랜드 관리는 100% 그냥 가격 통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가격이 이렇게 확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브랜드 관리가 상당히 되기가 힘들죠. 브랜드 인지도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가져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미국하고 유럽에서 경제가 재개가 되면서 수요가 회복이 됐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재고도 다 소진이 됐다. 한 6개월 정도 재고를 가져가는데 그동안 강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재고도 다 소진이 된 상태입니다. 모든 브랜드가 그래요. 이 1+1 행사하다가 그럼 50% 할인된 거잖아요. 다시 100% 가격에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제품은 그냥 이제 끝난 거죠. 이 제품 끝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리뉴얼 된 제품을 새로 출시를 하게 되면서 이제 정상가로 다시 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화장품 사업 환경이 점진적으로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화장품 업체들은 아주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좀 비중을 늘릴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코스맥스하고 LG생활건강을 여전히 토픽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콜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바닥을 지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에서 아주 서프라이즈한 실적을 보여줬죠. 컨센서스가 170억, 그리고 저희가 190억 정도를 영업이익을 예상했는데 260억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내는 물론 이제 상해법인의 매출이 8%나 증가를 했고, 그리고 바이오 교체 작업이, 대대적인 바이오 교체 작업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바이오의 매출 비중이 4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매출도 견조하게 증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소멸된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미국이 부채가 2천억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 존속할 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우려하시는 분들도 꽤 있었는데, 이 손세정대가 살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손세정대 매출이 2분기에도 100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 이게 2, 3년 장기 계약 맺은, 주 정부하고의 장기 계약을 맺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800억 정도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업의 불확실성이 상당히 완화됐다는 게 또 코스맥스는 긍정적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3분기도 큰 변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3분기에도 영업이익이 100% 이상 증가할 수가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가지게 되었고요. 밸류에이션과 실적 추정치가 동시에 상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15만 원까지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인 시장이 2000을 깨지고 1700 내려가고 이런 전체적인 장이 무너지는 상황만 아니라면, 이제 어제처럼 이렇게 주가가 이제 빠졌을 때는 이제 코스맥스나 LG생활건강이나 이런 종목들은 비중을 늘려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신선식품 가격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요즘 애호박이 아주 그냥 금호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300원짜리가 3,000원이 됐다라고 지난주에 뉴스가 나와가지고서 제가 리포트를 한 적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는 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또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신선식품 가격 상승이 과연 유통업체들에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유통력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2016년에도 유사하게 발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마트하고 롯데마트한테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면, 이마트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 롯데마트는 어닝 쇼크를 기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게 되면,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국내 최대 신선식품 바이어죠. 그리고 CA 저장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컨트롤드 어트모스피어라고 해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대량의 재고를 보관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물류센터입니다. 이거 비싸요. 한 2천억, 3천억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재고를 확보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싸게 사놓은 애호박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CA 저장고가 생긴 다음부터 산지 직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장주들하고도 아주 깊은 신뢰관계를 가지고서 우선적으로 양질의 제품을
이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2016년 3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났습니다. 매출이 5% 가까이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 원래 좀 감익할 거였었는데 6% 가까이 증익을 했습니다. 반면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CA 저장고 없었어요. 프레시센터가. 롯데마트는 2018년 말에 프레시센터를 갖추게 되고 저희도 2019년 초에 투어를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건물 되게 좋아요. 잘 지었습니다. 증평에 있죠? 증평에. 근데 아무튼 그 전까지는 도매 거래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서울에는 가락동 논수산시장이 있죠. 각 지역마다 도매 물류센터가 물류 하는 업체들이 있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이제 딜러들을 통해서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저장 인프라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확 상승하게 되고 이제 공급이 부족한 쇼티지 상태가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원가도 상승하죠, 당연히. 그러니까는 매입 가격이 비싸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롯데마트가 한번 이마트를 따라잡겠다고 엄청나게 프리미엄 전략을 쓸 때였어요. 그래서 메이저 그런 딜러한테 가가지고서 우리한테 우선적으로 1등급 제품을 달라. 돈은 얼마든지 주겠다. 뭐 그렇게 계약을 하고서는 물건을 받았는데 바꿔보니까는 뭐 2, 3등급 제품이었고 그래서 제대로 팔지도 못하고 폐기하게 되는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어닝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매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0억이나 감익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이 신선식품 가격 상승은 유통력이 다시 말해서 제품을 싸게 많이 보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업체들 그리고 확보할 수 있는 업체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증익 가능성을 더 높였죠. 2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트레이더스, 쓱닷컴, 노브랜드 등 핵심 성장 동력이 여전히 고신장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쓱닷컴과 노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손실폭을 크게 줄이면서 3분기에 전년도 기저효과를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 16일로 장마가 끝났기 때문에 할인전 성장률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3분기에는 경쟁사들의 패전 반사 이익을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롯데마트가 16개, 홈플러스가 3개 이제 패점을 할 계획인데 이게 또 하반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제 3분기에 추가적인 실적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가 있게 되죠. 이미 패점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을 보게 되면 반경 1km에 있는 이제 이마트가 롯데마트 패점 전후로 한 10% 정도 매출이 올라왔다라고 지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또 실적 개선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3분기는 전년도 베이스가 상당히 낮아지는 그런 시기고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월마트 실적 발표 리포트 했습니다만은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 기존전 성장률이 보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이 온라인 매출이 97%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 온라인 매출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다 기존점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바로 기존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매출 비중이 한 12, 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100% 가까이 성장하니까 전체 성장률이 10%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대형마트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의 신선식품 온라인 시장에서의 두각이 상당히 부각되고 있는 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실적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가장 핵심적으로 첫 번째는 온오프라인의 전략이 좀 꼬였다. 온라인이 너무 지나치게 성장을 하게 되면서 온라인은 캐파가 부족이 됐고 오프라인 같은 거는 구조조정이 좀 지연이 되면서 생각보다 이제 빨리 트래픽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고정비 부담이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많은 사업을 방만하게 확대를 했죠. PK 마켓이라든지 뭐 삐에로라든지 그리고 부츠라든지 그다음에 호텔 같은 이런 사업들을 너무 방만하게 이제 확대를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적에 부진이 나타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리가 됐죠. 온오프라인의 스텝이 꼬인 것들은 올해 2월 달에 캐파 증설을 김포 쪽에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PP센터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전개를 하게 되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온라인의 캐파 부족이 해소가 됐고 오프라인의 비효율화가 극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해소가 된 상태이고 두 번째로 부츠라든지 PK마켓 이런 것들이 구조조정이 삐에로 다 끝났습니다. 올해 상반기로.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전년도 기저효과 그리고 노브랜드가 지금 되게 많이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노브랜드가 쭉 나가게 되면서 전문점 사업 쪽에서도 상당히 실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8년, 2019년 실적 부진의 두 요인들이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존전 성장률 플랫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마트는 실적과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턴어라운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월마트로 재평가되면서 밸류에이션과 실적이 같이 올라가게 되는, 그렇게 되면서 주가의 모멘텀은 상당히 세겠죠. 올해 제가 더블로 보고 있는 종목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맥스하고 이마트죠. 코스맥스 15만원, 그리고 이마트 20만원이 주가가 더블인 건데, 연초 대비해서 저희 컨슈머 소비재에서 주가 더블 말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코스맥스는 8분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마트는 올해 3분기가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8월달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게 되면, 8월달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휴일수는 하루 더 많아요. 왜냐하면 임시 휴일을 줬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그래서 이거는 긍정적인데, 안 좋은 거는 뭐냐 하게 되면은, 이거는 플러스인데, 안 좋은 거는 뭐냐 하게 되면, 추석이 좀 뒤로 밀렸어요. 9월 중순이었는데 작년은, 올해는 10월 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물 세트 매출이 작년에는 8월 달에 한 400억 정도가 들어가 있었는데, 올해는 이게 없어요. 9월 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마이너스 4%포인트 정도 성장률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휴일수하고 합치게 되면은 한 마이너스 3% 정도 되면은 상당히 선전한 실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9월 달은 성장률이 되게 높게 나오겠죠. 네, 그래서 8월 달과 9월 달은 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마트를 좀 유심히 역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